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지명하면서 안 대표와 공동정부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잠시 후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수위의 향후 활동 방향과 구상을 밝힐 예정인데요. 민주당도 비대위 체제로 첫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단일화 때 약속했던 공동 정부를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추진하는 모습인데 앞서 이제 안 대표가 단일화 당시에 행정 경험이 없어서 그런 행정 어떤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앞으로 2달간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런 행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 개인의 예.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이제 일을 해 나갈 것인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인수위원회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안철수 위원장 개인의 뭐 경험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제 공약을 잘 이제 짜고 네. 공약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공약을 다 실천하기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또 안철수 후보 시절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예.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 뭐 큰 의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 짜야 돼요. 물론 이제 대통령 취임식도 이제 해야 되고 네. 조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향후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갈 것이며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자신의 어떤 행정 경험을 쌓고 또 입지를 강화하는 것도 물론 뭐 전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너무 과하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관계라든지 예.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무슨 뭐 지방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만 국민의당의 뭐 향후 입지 이런 걸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라도 정말로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정부를 잘 성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야지. 과거에 그 DJP 15대 대선 때 보면은 자유민주연합 자민련 총재로 이제 JP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 총리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공동정부가 파기되면서 너무 김종필 총재가 총리였죠. 그때 이제 공동정부의 총리를 했는데 너무 자유민주연합을 많이 의식했던 그런 패착이 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동정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걸 일단 내려놓고 윤석열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 진정성 있게. 저는 그런 인식과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초대 총리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172석 민주당의 어떤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비토 기류가 좀 적은 사람 중 하나가 안철수 위원장이 아닌가 해서 이제 초대 총리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총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고 그리고 예. 또 인수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차기 새 정부의 1호 총리로서의 영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총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또 선거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뭐 아마 바라보는 뭐 시각이 있겠죠. 그런데 뭐 사실은 이 그동안 이 지금 총리가 그 뭐 되기 위해서는 국회 인준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회의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연 민주당이 안철수 지금 대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부분인데 사실은 뭐 지난 선거 때 안철수 후보하고 뭔가 연대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 쪽으로 등을 돌림으로써 선거를 지게 만든 하나의 그 원인 제공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정치적 견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청문회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랩이라는 자신의 기업에 상당히 자기가 만든 기업의 최대 주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식을 만약에 지금 백지 신탁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내놔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안철수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과연 총리 카드가 적절할 것인가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아마 이 안철수 위원장이 차기 대권을 노린다고 한다면 과연 총리로 가는 것이 맞을까라는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정치에 있어서 총리를 지낸 분이 대권까지 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였거든요. 대표적인 모델들이 이해창 모델과 이낙연 모델이 있는데 이해창 그 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 이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충돌을 빚었죠.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그 예. 강단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여당의 후보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건이 분열됨으로써 그 때문에 결국은 대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거든요. 그 예. 반면에 이낙연 모델은 뭐냐. 이 문재인 정부의 초기 때 아주 높은 지지율을 상당히 뒷받침하면서 그 때문에 유력주자로 됐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선거 자체가 정권 심판론 프레임에 딱 갇히면서 본인이 그 차별화되지 못하면서 결국은 유력주자의 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총리라는 것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정말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보다는 차기 대권을 노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자신의 정치만을 할 수 있는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광역단체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대권까지 생각하면 전 네. 예, 어떻게 총리가 된다라는 게 인수위원장을 한 분 중에서 총리가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용준 헌법재판관 출신 예, 박근혜 예. 정부 때 그분은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바로 총리가 됐어요. 나머지 노태우 정부 때 정원식 인수위원장은 총리를 하고 이제 인수위원장이 된 거고 이종찬 국정원장도 DJ 정부 때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총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임채정 국회의장 했습니다만 예. 그분도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총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경숙 MB 정부 때 이경숙 숙대 총장 그분이 인수위원장을 했는데 역시 총리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을 맡겼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동정부 인수위원회부터 공동정부까지 같이 한다라고 이제 단일화 때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을 하고 당연히 총리로 한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긴 해요. 그러나 차 교수님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인수위원장을 했으니까 반드시 총리로 한다. 꼭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수위원장을 맡았다는 게 총리 말고 다른 길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도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인수위원장을 했으니까 바로 총리로 갈 것이다라는 추론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한데 우리 최상희 교수님께서 아까 그 인수위원장에서 바로 총리가 했던 분 김용준 전 대법관을 말씀하셨는데 총리 지명은 됐는데 그 총리가 안 인사청문회를 됐죠. 통과하지를 통과하지 못했죠. 지명은 그래서 됐었죠. 지명 처리가 됐었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김부겸 총리가 유임될 수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네. 나왔거든요. 김부겸 총리 유임설. 참 김부겸 총리가 이걸 받을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그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우선 느낀 생각은 기발한 아이디어다. 나쁜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다. 이제 통합이라는 게 사실 가장 강한 상대와 통합이 되지 않으면 통합이 사실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군소정당은 아무리 통합해봐야 의석 자체가 적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각제에서는 대연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장 큰 정당과 연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 이른바 다당제 연립정부인데 민주당이 지금 워낙 표차가 적으니까 24만 표차밖에 안 되고 네. 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뭔가 정책을 운영해 나가고 정책을 수립하려면 법적인 사항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172석 게다가 현재는 여권이니까 범민주당 정당의 표가 한 180석 되면 이건 아주 우리가 산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여서야 네.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선 정권 초기에 안정될 때까지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세팅될 때까지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여야로부터 그렇게 무슨 크게 비토를 받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분을 앉혀서 계속 총리를 유임시키면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나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불안감도 떨쳐내고 이른바 통합과 화합한다는 것을 정말 파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 원희룡 위원장이 아주 지지를 표시한 걸로 제가 보도해서 봤는데 최상의 아니다. 예, 최상의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예. 보기에 따라서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예. 그럼 다른 것은 뭐라도 적어도 대통령제에서 정권이 교체됐다라는 거는 그쪽에 인물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쓸 수 있는데 폭력에 쓸 수 있는데 네. 총리라는 건 그 정권의 핵심 축이에요. 근데 그거 쓴다면 이거 정권 교체 의미 별로 없는 거죠. 아무리 표차가 적게 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하고는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대표제거든요. 예.
한 표라도 많이 얻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 역대 선거가 항상 그 간발의 차였어요. 48대 52라든지 뭐 1.6%, 15대 때도 1.6%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어요. 예. 김대중 그때 이회창 후보 싸울 때 그때는 39만 표 차.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 위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권이 교체됐는데 김부겸 총리가 좀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거는 실현되기 어렵고 꼭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런가 하면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죠. 여가부 폐지 문제가 이제 새 정부 출범의 이제 최대 뇌관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어쩔 거냐 이런 네. 기자들의 질문에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폐지 원칙을 재확인한 건데 지금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국회에서 좀 난항이 예상이 되거든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공약이니까 지켜야 되겠다는 아마 생각을 강하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저는 예. 과연 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좀 이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러니까 윤 당선자 말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여성가족부를 만든 사람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가 여성부라고 그랬는데 아마 윤 당선자 입장에서는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지금 그 여가부가 소명을 다할 정도까지 왔느냐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요, 이 젠더 갭 인덱스라고 해서 성격차 지수 조사를 했는데 예. 거기서 150개국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102를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죠. 사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성진이나 임금이나 상당히 격차에 상당히 불평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 또 이 여러 가지 뭐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런 이야기들 또 스토킹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여가부가 가면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나타났던 출구 여론조사에 보면 20대 여성들이 상당히 똘똘 뭉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민심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현상. 물론 윤 당선자는 갈라치기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표심이 갈라져 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극복할 것이냐 부분이 과연 여가부 폐지가 방법이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고 하면 정부조직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정파임대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 정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초창기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민생 경제도 회복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여파를 차단해야 되는 그러한 국정 과제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쭉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폐지가 그 정도의 국정 순위를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예. 이 지금 당선자는 공약을 지킨다는 그 뜻은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어제 이제 민주당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는데 공동 비대위원장에 N번만 추적단 불꽃 박지현 씨가 임명이 돼서 지금 윤호중, 박지현 이렇게 투톱 체제로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 젊은 여성들의 이제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공교롭다고 해야 하는지 좀 묘하게 네, 이 여가부 폐지와 좀 맞물려서 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정권 이제 교체되자마자 예. 아직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 네. 남녀의 문제가 이렇게 부상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N번방의 그 추적자인 박지원 씨를 이제 위원장으로 했단 말이에요, 비대위원장으로. 그건 뭐 좋습니다. 좋고 이제 2030의 표심을 반영하는 거니까. 게다가 예. 이번에 2030 표심은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완전히 갈렸단 말이에요. 같은 세대에서 그렇게 갈리는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세대라는 건 세대 효과나 연령 효과라는 거는 같은 경험을 한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거가 같은 세대거든요. 같은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네. 정치 지향도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좀 그래서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이제 N번방 그 박지원 씨를 위원장 한 것도 이제 민주당도 그걸 의식한 건데 여가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가부의 지금 명칭을 보니까 미니스트리 오브 젠더 이퀄리티 앤드 패밀리예요. 네. 여성이란 말이 없어요. 젠더 이퀄리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 교수님 말씀이 다 맞아요.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워낙 완강히 반대해요. 다른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완강한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정부조직법 통과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처럼 정권 출범 초기부터 이 문제로 굉장한 혼란을 겪을 것 같아요. 여성단체들이 시위하고 광화문 시대 연다고 하는데 그럼 너무 정권의 부담이 커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런 여성가족부 폐지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분명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자기의 확고한 철학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선인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없던 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약이었습니다. 예, 공약이었고 이게 예. 아주 대표 공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잖아요. 일곱 자를 딱 단문으로 내가지고 공약을 내세우고 예. 사실 20대, 30대 남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환호해서 표가 갔다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이거 마냥 그냥 무조건 여성의 구조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던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일단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좀 바꿔서 예. 여성이란 말을 좀 드러내고 문자 그대로 하자.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그렇게 하고 그 대신 지금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단지 이 기능들 좀 이제 각 부처에 해당되는 게 많으니까 분산시키자는 얘기인데 또 여기에 대한 반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바로 이런 걸 가지고 협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무조건 여가부 폐지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일단 여가부 폐지라는 주요 공약을 세웠는데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건 아무리 24만 표 차밖에 안 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예. 해서 여성들의 반대도 있고 사회적인 여론도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약이라 해서 무조건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거야 이런 이 부분들이야말로 여야가 만나가지고 충분히 협의해서 드러내고 또 넣을 건 넣고 해서 명칭을 바꾸려면 바꾸고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예. 바로 저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를 가지고 여야의 협치나 통합이 하나 시험대로 한번 삼아봐라. 이것도 뭐 완패로 가지 말고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또 정권 초기부터 완전히 이거 정치 공학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민주당은 이걸 공격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여성 표준 얻으려 할 거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를 또 앞두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협치의 하나의 시험대로 삼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되 민주당도 DJ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자. 폐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예. 지금 지방선거까지 약 2달의 시간이 남았는데 지금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네. 이재명 전 지사가 지금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런 네.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두로 나서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 거 있죠. 지금 0.73%의 격차로 아깝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러니까 국민 그 절반 정도의 지지를 갖고 있는 아주 그러니까 또 이 유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판으로 내셔서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자칫 그 이재명 전 후보를 정면에 내세우는 방안은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패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만약에 지금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지방선거가요 대선 연장전이 됩니다. 대선의 연장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심판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집권 세력은 지금 6월 달은 윤석열 정부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프레임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해서 지방 권력을 거의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다 갖고 갔어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지금 중앙정부는 이렇게 여야가 바뀌었지만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수승을 하는 셈이에요. 민주당이 방어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이때까지 보면 상당히 공격수로는 아주 뛰어난 자질을 보여줬는데 어차피 지금 이 민주당의 지방정권을 보호해야 되는 수승의 입장, 수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는 부분도 있지만 예. 지금 이재명 전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아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월달 정도 되면.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쪽에 여당 쪽의 후보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전 후보의 그런 의혹을 갖고 또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네. 프레임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 전 후보를 앞으로 내세우고 싶은 상당히 아마 그런 요구는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전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길게 호흡을 갖고 가면서 시간을 갖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휴식기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대선 승리를 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지선에서 이제 대선에 승리한 쪽이 또 지선도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필두로 나서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패하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타격이 뭐 보통 큰 게 아닐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선거가 3월 달에 있었는데 6월 1일 날이 선거거든요. 지방선거인데 네. 불과 석 달도 안 된 기간에 또 패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거의 뭐 치유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전 후보가 지금 뭐 비대위원장 나서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한다. 예. 저는 그 주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일단 아무리 잘 싸웠고 약간 이제 윤 후보하고 표처가 벌어졌는데 막판에 이제 추격전도 잘하고 예. 선방도 하고 그건 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야가 다 인정하는 거고 이재명 후보의 탁월한 공격 능력이야 뭐 입증된 바인데 일단 선거라는 건 말이에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뭐냐면 제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얘기했는데 한 표라도 이긴 걸 일단 그쪽의 의견이 국민들에게 관철됐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게 선거예요 원래.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억울해도. 예. 그렇다면은 일단 패배한 사람이기 때문에 패배한 사람을 다시 그 정당이 패배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냐 민주당의 책임이냐 이건 서로 겸양지도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그런 것보다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해라고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게 예. 선거의 이론적인 함의예요. 그 집단지성의 의미거든요. 그게. 근데 패배한 분을 다시 내세우는 건 이재명 후보에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김두관 전 후보가 그런 얘기 주장하는데 좀 그분이 왜 그 주장을 하는지 잘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건 이재명 후보도 쉬어야죠. 쉬고 성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성도 좀 하고 예. 비판받을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국민들의 비판받고 이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 뭐 바로 비대위원장 나와라 그러고 불과 2월 1일 날 선거인데 당장 지지봉 잡아라. 그리고 당대표 선거 나가라. 그거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생각이 깊은 분일 텐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그건 좋은 교수님의 방안은 전혀 아니다. 모두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휴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게 다시 불이 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자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이 이제 대장동 특검을 다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사실은 뭐 지난 그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이 지금 대장동 특검법을 일단 발의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민주당이 준비했던 그 안은 사실은 상설 특검의 법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설 특검은 사실은 7명의 추천위원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금 이 2명의 그 특검을 추천을 하는 케이스인데 문제는 지금 7명 중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예. 민주당이 2명 들어가고 또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변호사의 회장 등도 있지만 법무부 차관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여건의 입김이 상당히 미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명의 후보를 가면 임명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이번 3월달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고 또 하나는 수사의 대상 자체가 예. 특검법에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에 보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이 2개잖아요. 대장동을 설계한 몸통이 누구냐나 또 하나는 지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이 2개의 그 하나의 축인데 예. 지금 민주당이 발언이 안 하는 보면 이 지금 부산저축은행에다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월 안에 지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윤 당선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일종의 국민의힘이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는 과연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대장동 설계와 몸통을 찾는 데도 방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양쪽이 타협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의혹이라는 대장동을 설계한 몸통과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아마 특검법이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예, 최 교수님께서는 대장동 특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이 말한 특검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예. 지금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두 개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돼요. 그때 대장동이 개발 사건 그 자체보다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 예, 그거를 하자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마지막에 토론에서도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제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만 과연 그야말로 중도층 민심에 부합하지 할까요?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면서 예, 그럼 부산저축은행도 하자.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던 거예요. 다 같이 하자 그렇게. 네, 과거에 고발사주도 쌍특검하자 얘기했던 거 아니고 다 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기간 중에서 워낙 문제가 첨예하게 나왔던 것이고 이건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화합의 차원에서 덮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반드시 규명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부산저축은행 한다면 같이 하자고 얘기해서 같이 다뤄라. 그렇게 해서 한다면 뭐 상소특검을 해도 좋은 거죠. 그러나 주제를 부산저축은행 하나만 하자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거는 좀 상식에 부합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